인도네시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분담금 8천억 원을 3년간 떼먹었더니 한국이 72시간 최후 통첩을 날린 겁니다. 환불 한 푼도 못 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동남아 방산판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버려진 그 자리를 필리핀이 법까지 바꿔서 낚아챘습니다. 한국을 호구로 본 대가가 30조 손실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마야 하트먼 국제방산 계약의 돈 냄새보다 구멍을 먼저 맞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차갑다고 하지만 규정은 원래 따뜻하지 않거든요. 2026년 1월 17일 새벽 제네바. 제 컴퓨터에 암호 메일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발신인은 서울. 제목은 간결했죠. K 프로젝트 파트너 스테이터스 터미네이션 드래프트. 협력국 지위 종료 초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을 때 딱 한 줄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72시간 노티스. 72시간 통지.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한국이요? 늘 협상하자며 시간을 끌던 그 한국이 이런 문서를 보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문서를 계속 읽어내려가자 섬뜩한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기납부금 반환 의무 없음. 이미 낸 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였죠.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니, 떨린 게 아니라 얼어붙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이건 협상 문서가 아니었어요. 이건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이라는 제가 늘 유순하다고 생각했던 나라로부터 날아온 칼날이었죠. 저는 황급히 문서 하단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리플레이스먼트 파트너 PHI 컨피덴셜. 대체 협력국 필리핀 기밀. 필리핀이라고요? 인도네시아 자리를 필리핀이 가져간다는 말인가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비행기 구매가 아니었거든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전투기를 개발하는 30조 원 규모의 거대한 사업이었죠. 인도네시아는 20% 지분을 가진 파트너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한국이 내쫓는다? 그것도 72시간이라는 짧은 시한을 주고요.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늘 참았어요. 아시아 특유의 체면 문화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온순한 국민성 때문인지 몰라도 한국은 늘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했죠.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서는요? 이건 제가 아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치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 같았어요. 감정도 없고 협상 여지도 없고 오직 사실과 원칙만 있었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자카르타 번호였어요. 인도네시아 국방조달청 실무자였습니다. 목소리가 급박했죠. 마야, 이거 진짜예요? 한국이 정말 우릴 내쫓는다고요? 72시간? 농담 아니에요?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았거든요. 한국이 이런 문서를 보냈다는 건 이미 결정이 났다는 뜻이었어요. 협상 여지가 없다는 얘기였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인 것 같아요. 한국은 지금 감정이 아니라 계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네 미납금이 얼마예요? 8천억 원이잖아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참았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를요. 그리고 그 참음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72시간 노티스. 그 문구가 제 눈에 박혔어요. 마치 타이머처럼 째깍째깍 시간을 세는 것 같았죠. 72시간. 그 안에 인도네시아가 뭔가를 해내지 못하면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끝나는 겁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감이 아니라 묘한 흥분이었어요. 저는 방산 계약을 20년 가까이 다뤄왔지만 이런 식의 최후 통첩은 처음 봤거든요. 특히 한국처럼 늘 온건했던 나라에서요. 창밖을 보니 제네바 호수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머릿속은 뜨거웠죠.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했어요.
한국이 정말 끝까지 밀어붙일까요? 아니면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까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단단하게 준비했는지를요. 그리고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도요. 그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거든요. 한국의 통첩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독립감사관으로 초청됐습니다.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리스크를 평가하는 역할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미남 내역, 한국의 요구사항, 계약서 조항들. 숫자와 문구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그런데 한 가지가 계속 걸렸어요. 계약서 47조. 중대 위반 시 기납부금 반환 의무 없음. 이 조항이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한국이 겁을 주려고 꺼낸 카드일 거예요. 실제로는 쓸 수 없는 조항이죠.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죠. 비행기가 자카르타에 착륙했을 때 밤은 이미 깊어 있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카르타의 불빛들이 반짝였죠. 하지만 그 불빛들이 왜인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곧 꺼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국방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인도네시아의 오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제 편견에는 뿌리가 있었습니다. 6년 전 일이었죠. 저는 동남아시아의 어느 국가에서 진행되는 방산 프로젝트에 투입됐어요. 규모는 작지 않았습니다. 10억 달러짜리 계약이었죠. 그때 저는 아직 젊었고 정의감에 불타 있었습니다. 계약은 투명해야 하고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서구의 한 로비스트가 문서를 조작했습니다.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였죠.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던 조직은 저를 보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 파트너가 불투명해서 생긴 일이다. 우리는 몰랐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증거를 제시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그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고 제 커리어에는 5점이 남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아시아를 불신하게 됐죠. 물론 잘못은 서구 로비스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았어요. 아시아는 규정이 흐릿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게 제 편견이었죠. 그리고 그 편견은 한국에도 적용됐습니다. 자카르타 호텔 로비에서 저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줄리앙 르페브르. 제 전 연인이었죠. 45세의 프랑스 로비스트 라팔 전투기 라인을 쥐고 있는 남자였어요. 줄리앙은 여전히 잘생겼습니다. 은발이 섞인 머리, 날카로운 턱선, 자신감 넘치는 미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미소에 속지 않았어요. 6년 전 그 사건에 줄리앙이 연루됐다는 걸 저는 아직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그를 경계했죠. 마야, 오랜만이야. 줄리앙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번 건으로 고생이 많겠어. 한국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일일 뿐이에요. 줄리앙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죠. 마야, 너도 알잖아. 한국은 결국 협상할 거야. 이건 그냥 압박용이야. 인도네시아가 조금 더 양보하면 한국은 돌아올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늘 그래왔으니까요. 줄리앙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죠. 마야,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한국이랑 깨지면 프랑스 라인에 길이 열려. 라팔이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나는 그 라인을 쥐고 있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요? 줄리앙이 미소를 지었어요. 너만 한국이 과민 반응했다는 리스크 리포트 한 장 써줘.
그럼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밀어내고 프랑스와 손잡을 거야. 그리고 너는 너 커리어도 살아나는 거지. 6년 전 그 일 다 씻어낼 수 있어.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유혹이었죠. 줄리앙의 제안은 달콤했어요. 리포트 한 장만 쓰면 제 과거를 지울 수 있다니. 하지만 저는 냉소를 흘렸습니다. 다들 결국 돈 앞에 굽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줄리앙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잖아. 너도 알면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어요. 줄리앙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한국은 결국 협상할 거야. 그럼 나만 바보가 되는 거지. 이번엔 내가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그때 줄리앙이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쪽 USB 얘기는 너도 알잖아. 저는 멈칫했습니다. USB? 무슨 USB요? 줄리앙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어쨌든 마야 잘 생각해봐. 이번이 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로비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생각했죠. USB? 기술 유출? 그게 무슨 의미일까?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줄리앙의 제안이 솔깃했어요. 리포트 한 장이면 제 커리어가 살아날 수 있다니.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카르타의 밤하늘은 흐렸어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죠. 그 하늘처럼 제 마음도 흐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찍 도착했죠. 회의실 밖 복도에서 저는 인도네시아 실무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한국이 뭐라고 하든 우린 안 내도 돼. 라덴 실장님이 그러셨잖아. 우리가 20% 지분이야. 한국은 우리 없으면 사업이 흔들려. 맞아. 48대? 16대로 줄여도 한국은 참을 거야. 어디 가겠어?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들은 한국을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속으로는 동조했습니다. 봐, 역시 아시아는 계약을 협상 카드로 쓰네. 한국도 예외는 아닐 거야.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긴 테이블 한가운데 라덴 프라타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50세의 인도네시아 국방조달 실장,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라덴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마야, 어서 와요. 오늘 회의는 간단할 거예요. 한국이 좀 흥분했지만 곧 진정될 겁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약서였죠. 표지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47조. 중대 위반 시 처리 방안. 저는 그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면서 저는 그 문서를 다시 내려놨습니다. 라덴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72시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협상 전술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한국은 돌아올 겁니다. 다른 실무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속으로 동의했어요. 한국은 늘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회의실 구석에 앉은 한 실무자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문서 더미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 위에 찍힌 글자가 제 눈에 들어왔죠. 제47조.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협상 전술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한국은 계약서를 근거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칼날이 숨어 있었죠. 47조라는 칼날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 그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47조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중대 위반 시 기납부금 반환 의무 없음. 이미 낸 돈은 돌려주지 않는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한국은 지금 인도네시아에게 선택지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72시간 안에 성실성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모든 걸 잃거나.
저는 손을 떨며 계약서를 내려놨습니다. 한국이 이 조항을 실제로 쓸까요? 설마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제 본능은 달리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진심이다. 이번엔 다르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 자카르타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뭔가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회의는 다음 날 오전 10시에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화상회의였어요. 한국 측과 직접 대면하는 자리였죠. 저는 회의실 뒤쪽에 앉아 관찰자 역할을 했습니다. 라덴 프라타마는 여유만만했어요. 양복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고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봤죠. 그의 표정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미 이긴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화면이 켜지자 한국 측 대표가 나타났습니다. 백도윤, 46세 한국 방위사업 계약 총괄. 저는 그의 이름을 미리 들었어요. 말이 적고 정확하다는 평판이 있었죠. 백도윤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차갑다기보다는 건조했어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이었죠. 그는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납 누적액 7,800억 원 확인했습니다. 백도윤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평평했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분담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덴이 웃었습니다. 그건 우리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국방 예산은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조금 늦은 건 인정하지만 우리가 안 낼 건 아니에요. 백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어요. 기술 인력 파견 의무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상 파견해야 할 인력 120명 중 현재 34명만 투입됐습니다. 라덴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그건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이동 제한이 있었잖아요. 코로나는 2023년에 끝났습니다. 백도윤이 말했어요. 2024년, 2025년에도 인력 파견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실 뒤에서 그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백도윤의 말투가 신경 쓰였어요. 그는 감정을 싣지 않았습니다. 비난도 하지 않았죠. 그저 사실만 나열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라덴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 선생님, 우리가 분담금을 안 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린 20% 파트너예요. 이 사업은 우리 없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백도윤이 처음으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세하게 눈썹을 올렸어요. 그게 전부였죠. 그는 말했습니다. 파트너십은 상호 의무로 유지됩니다. 한쪽만 의무를 다하는 건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라덴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우릴 내쫓겠다는 겁니까? 백도윤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화면 밖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카메라에 비쳤죠. 계약서였습니다. 72시간 내 다음 사항을 제출하십시오. 백도윤이 읽었어요. 첫째, 미납금 이행 계획. 둘째, 이행 보증. 셋째, 기술 인력 정상화 일정. 기한 내 미제출 시 협력국 지위는 종료 절차로 전환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라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다른 실무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만 침착했습니다. 아니, 침착한 척했어요.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라덴이 비웃었습니다. 협박이네요. 결국 협상하자는 거 아닙니까? 백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상이 아닙니다. 통지입니다. 72시간은 1월 17일 자정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12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일방적으로요. 라덴은 멍하니 검은 화면을 바라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그 침묵을 깬 건 라덴이었어요. 그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낮게, 그 다음엔 크게요. 한국이 우릴 내쫓는다고요? 말도 안 돼. 라덴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안 내도 한국은 참을 겁니다. 48대 주문, 16대로 줄여도 한국은 받아들일 거예요. 어디 가겠어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늘 그래왔어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게 한국이었죠.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백도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건조한 표정, 감정 없는 목소리. 회의가 끝나고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실무자 2명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라덴 실장님 말씀이 맞을까요? 한 명이 물었어요. 한국이 정말 우릴 받아들일까요? 당연하죠. 다른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약해요.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굽힐 겁니다. 저는 복도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국은 약하다. 정말 그럴까요? 제 머릿속에는 백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약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해 보였죠. 마치 바위처럼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측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메일함에 새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서울. 백도윤의 팀이었죠.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들어있었어요. 미납 연도별 기록, 의무조항 이행률, 기술 인력 파견 누락 내역. 모든 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었어요. 이건 증거였죠. 한국은 지금 법정의 선거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더 읽어내려가자 한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다른 기체 계약 관련 서류였어요. 10조 원 규모의 완제품 구매 계약.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였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돈이 없어서 분담금을 못 낸 게 아니었어요. 다른 곳에 돈을 쓴 거였죠. 한국 프로젝트보다 프랑스 전투기를 우선시한 겁니다. 문서 하단에 백도윤의 코멘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낸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우리를 뺐더군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아시아는 원래 이런 식이다. 계약을 흐릿하게 다룬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보니 잘못한 건 인도네시아였어요. 한국이 아니라요. 한국은 계약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분담금을 받으려고 했고 기술 인력을 요구했죠.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무시했어요. 한국을 우습게 봤던 겁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참고 첨부 USB 관련 기술 유출 의심건. USB? 줄리앙이 말했던 그 USB인가요? 저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암호가 걸려 있었어요. 접근 권한이 없었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있는 거예요. 줄리앙이 말했던 기술 유출. 그게 사실이라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카르타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걸었죠. 하지만 저는 그 풍경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2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첫째, 한국은 지금 감사 보고서처럼 움직이고 있다. 협상꾼이 아니라 판사 같다. 둘째,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제 편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는 약속을 안 지킨다?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려고 했죠. 무시당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생각이 가득했죠. 줄리앙의 제안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과민 반응했다는 리포트를 쓰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 보니 과민 반응은 한국이 아니었어요. 정당한 요구였죠. 저는 리포트를 쓸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쓸 수 있을까요? 제 커리어를 위해서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6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문서 조작을 발견했던 그날.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그날. 그리고 줄리앙의 얼굴이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죠. 새벽이 됐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죠.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오늘 뭔가 결정해야 해요. 줄리앙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진실을 쓸지. 제 커리어를 택할지 아니면 원칙을 택할지.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난 규정의 사람이야. 규정은 원래 따뜻하지 않아. 72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회의실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긴급 대책 회의였죠. 라덴 프라타마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회의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주변 실무자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라덴만은 달랐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라덴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돌아올 겁니다. 72시간? 그냥 우릴 흔들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버티면 한국이 먼저 협상 제안을 할 겁니다. 한 실무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실장님, 만약 한국이 정말로 우릴 내쫓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덴이 웃었습니다. 내쫓는다고요? 우리가 20% 파트너인데요. 한국은 우리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요. 기술 이전도 우리 몫이 있고 생산 분담도 약속돼 있잖아요. 저는 회의실 뒤에 앉아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라덴의 말이 맞을까요? 한국이 정말 인도네시아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는 백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건조한 표정, 감정 없는 목소리. 그는 협상꾼이 아니었어요. 판사 같았죠. 그리고 판사는 감정으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한창일 때 화상회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한국 측에서 연결 요청이 왔어요. 라덴이 손짓했죠. 받으세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백도윤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표정은 없었습니다. 그는 인사도 없이 바로 말을 시작했죠. 현재 시각 기준 48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백도윤이 말했어요. 제출 요청 사항 중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라덴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백 선생님, 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시간은 이미 드렸습니다. 백도윤이 끊었어요. 72시간. 그중 48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은 24시간입니다. 라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백 선생님, 이건 협박입니다. 우리를 압박하려는 거잖아요. 백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압박이 아닙니다. 계약 이행 요구입니다. 계약서 제32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분담금 지급 의무, 제41조 기술 인력 파견 의무, 모두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라덴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백도윤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화면 밖에서 문서를 꺼내 들었어요. 카메라에 비쳤죠. 계약서 제47조입니다. 백도윤이 읽었어요. 협력국이 중대한 의무 위반을 지속할 경우 주관국은 협력국 지위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납부금 반환 의무는 면제된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기납부금 반환 의무 면제. 그 말은 인도네시아가 이미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이었어요. 라덴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얼마를 냈는데 3조 원이 넘어요. 백도윤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눈썹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게 전부였죠. 3조 원을 내셨다면 7조 8천억 원은 왜 안 내셨습니까? 백도윤이 물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평평했죠. 라덴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백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24시간 후 1월 20일 자정까지 다음 사항이 제출되지 않으면 협력국 지위 종료 절차에 착수합니다. 첫째, 미납금 7조 8천억 원 이행 계획서. 둘째, 이행 보증 은행 보증서. 셋째, 기술 인력 120명 파견 일정표. 라덴이 비웃었습니다. 은행 보증서요? 24시간 안에 그걸 어떻게 준비합니까? 백도윤이 대답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할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또 일방적으로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라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우릴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한 실무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우리 정말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은행 보증서라도. 라덴이 손을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한국은 결국 협상할 겁니다. 이건 그냥 쇼예요. 우리가 굽히길 바라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으로요. 라덴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었어요. 백도윤은 쇼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라덴을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눴어요. 실장님, 제 생각엔 한국이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라덴이 웃었습니다. 마야, 당신도 아시잖아요. 방산 계약에서 파트너를 내쫓는 건 불가능해요. 특히 우리처럼 큰 지분을 가진 파트너를요. 하지만 계약서 47조는 명확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중대 위반 시 지위 종료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라덴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야, 걱정 마세요. 한국은 약해요.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굽힐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덴은 듣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죠.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줄리앙의 제안을 거절하기로요. 한국이 과민 반응했다는 리포트는 쓰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쓸 겁니다. 호텔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인도네시아 KFX 프로젝트 계약 위반 평가. 저는 사실만 적었습니다. 미납금 규모, 인력 파견 누락, 의무 이행률. 그리고 결론에 이렇게 썼어요. 인도네시아의 계약 위반은 명백하며 한국의 조치는 정당하다. 리포트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 보였어요. 희미하지만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별처럼 흔들리지 말아야지. 다음 날 아침 줄리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죠. 마야, 리포트 언제 보내줄 거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리포트를 제네바 본부에 보냈어요. 그리고 한국 측에도 사본을 보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72시간 중 60시간이 지났어요. 남은 시간은 12시간. 인도네시아는 아직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방부 회의실에 다시 갔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실무자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역력했죠. 라덴만 여전히 자신만만했지만요. 저녁 6시 한국 측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화상회의가 아니라 문서였어요. 공식 통지문이었죠. 저는 그 문서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국은 진심이었습니다. 이건 협상 전술이 아니었어요. 이건 최후 통첩이었죠. 통지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협력국 지위 종료 사전 통지. 2026년 1월 20일 자정까지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협력국 지위는 즉시 종료되며 계약서 제47조에 따라 기납부금 반환 의무는 면제됩니다. 라덴이 그 문서를 읽고 비웃었습니다. 허세야. 한국은 절대 그러지 못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럴 거예요. 백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 건조한 표정. 그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밤 11시 저는 호텔방에서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1시간 남았어요. 72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자카르타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 불빛들이 왜인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자정이 됐습니다. 72시간이 끝났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매일 알람이었죠. 발신인은 서울.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협력국 지위 종료 절차 착수 공지.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국이 해냈어요. 정말로 인도네시아를 내쫓은 겁니다. 메일을 열자 첨부 파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클릭했어요. 첫 번째 파일은 미납 연도별 기록이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죠. 2023년 3월 분담금 2,400억 원 미납. 2023년 9월 추가 분담금 1,800억 원 미납. 2024년 3월 누적 미납액 5,200억 원. 2025년 12월 누적 미납액 7,800억 원.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체계적인 무시였죠.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완전히 우습게 본 겁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의무조항 이행률이었어요. 그래프가 나타났죠. 빨간색 선이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분담금 이행률 38%, 기술인력 파견 이행률 28%, 기술 문서 제출 이행률 41%, 모든 수치가 50% 아래였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이건 무임승차였죠.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기술인력 파견 누락 내역. 명단이 나왔어요. 파견됐어야 할 인력 120명의 이름과 직책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파견된 인력은 34명 뿐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파견 인력의 급여는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계속 수령.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력을 보내지도 않으면서 급여는 받았다고요? 이건 사기였어요. 명백한 사기였죠. 네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다른 기체 계약 관련 서류.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구매 계약이었어요. 금액은 10조 2천억 원. 계약 날짜는 2024년 6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24년 6월이면 한국 프로젝트 분담금을 내야 할 시기였어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돈을 주지 않고 프랑스에 10조를 준 겁니다. 백도윤의 코멘트가 파일 하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낸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우리를 뺐더군요. 제 가슴속 깊이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어요. 하지만 제게 향한 분노가 아니었죠. 제 자신에게 향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를 옹호할 뻔했어요. 줄리앙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이 과민 반응했다는 리포트를 쓸 뻔했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참았던 거예요. 3년 동안요. 다섯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암호가 걸려있던 그 파일이었어요. 이번엔 열렸습니다. 제목은 기술 유출 의심건 USB 관련이었죠. 파일을 읽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측 인력 중 일부가 기술 문서를 무단으로 복사해 외부로 반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대상은 프랑스 측 로비스트. 그리고 이름이 나왔습니다. 줄리앙 르페브르.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줄리앙이요? 줄리앙이 기술을 빼돌렸다고요? 파일에는 증거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이메일 기록, 파일 전송 로그, 심지어 USB 시리얼 넘버까지요. 모든 게 명확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줄리앙이 6년 전 그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번에도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줄리앙이었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전화를 걸었죠. 5번, 6번, 7번. 마침내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차갑게 유지했어요. 뭐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마야, 리포트 왜 안 보내? 줄리앙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죠. 안 보낼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뭐? 줄리앙이 놀란 듯 물었어요. 제가 조사한 결과 한국이 옳아요. 인도네시아가 잘못했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줄리앙이 비웃었습니다. 마야, 내가 뭘 알아? 이건 비즈니스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제가 끊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름 쪽에 있어요. 마야, 정신 차려. 줄리앙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알아? 너 커리어 끝나는 거야. 이미 끝났던 커리어예요. 6년 전에요. 당신 때문에. 제가 말했습니다. 줄리앙이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6년 전 그 사건에 연루됐다는 거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요. 기술 유출, USB, 다 당신이었죠. 줄리앙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억지스러웠어요. 마야, 증거 있어? 한국 측이 다 갖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줄리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편견은 경험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장사였죠. 줄리앙과 그의 동료들이 저를 이용했던 겁니다. 6년 전에도 지금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진실을 봤습니다. 한국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계약을 지키려고 했죠. 3년 동안 참았고 증거를 모았고 마침내 원칙대로 움직인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백도윤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감사 리포트 제출 및 협조 의사. 메일 본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백 선생님, 인도네시아 KFX 프로젝트 관련 독립 감사 리포트를 첨부합니다. 한국의 조치는 정당하며 인도네시아의 계약 위반은 명백합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시면 협조하겠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오전 10시 인도네시아 국방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초청됐어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라덴 프라타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실무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우릴 내쫓았어요. 한 실무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덴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20% 파트너인데.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내쫓았습니다. 그것도 기납부금 3조 원을 돌려주지 않고요. 라덴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야, 당신이 뭐라도 해봐요. 당신 감사관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한국의 조치는 계약서에 따른 정당한 절차예요. 라덴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3조 원이야. 3조 원을 그냥 날린 거라고. 7조 8천억 원을 안 내셨잖아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균형은 맞지 않나요? 라덴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 실무자가 저를 불렀어요. 마야 씨,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새 파트너를 찾을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찾았을 수도 있고요. 새 파트너요? 누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제 방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줄리앙이었어요. 그는 화가 나 있었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야, 내가 뭘 한 거야? 줄리앙이 소리쳤어요. 저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았습니다. 틈새로 그를 바라봤죠.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내가 한국 편을 들었다고. 줄리앙이 비웃었어요. 너 미쳤어? 편을 든 게 아니에요. 진실을 쓴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줄리앙이 문을 밀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왔죠. 마야, 정신 차려. 줄리앙이 말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야. 진실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제게는 중요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줄리앙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마야, 6년 전 그 일 기억해? 내가 너 살려줬잖아. 살려준 게 아니에요. 제가 끊었어요. 망친 거예요. 줄리앙이 멈칫했습니다. 뭐? 6년 전 그 사건. 문서 조작. 돈 빼돌리기. 다 당신이었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어요. 줄리앙이 웃었습니다. 증거 있어? 한국 측이 갖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USB 기록, 이메일 로그, 파일 전송 내역. 다요. 줄리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마야, 내가 지금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줄리앙이 표정을 바꿨습니다. 협박에서 회유로요. 마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과거는 잊고 과거를 잊을 수 없어요. 제가 끊었어요. 당신 때문에 제 커리어가 망가졌어요. 제 인생이 흔들렸고요. 내가 살려줄게. 줄리앙이 말했습니다. 이번만 날 도와줘. 그럼 내 커리어. 제 커리어는 제가 살릴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도움 없이요. 줄리앙이 화를 냈습니다. 넌 끝났어, 마야. 업계에서 매장당할 거야. 이미 매장당했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6년 전에. 당신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시 매장당한다고요? 별로 무섭지 않네요. 줄리앙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잠갔어요.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과거와 맞섰어요. 줄리앙과 맞섰죠. 저는 바닥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죠. 6년 동안 저는 제 자신을 탓했어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실수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잘못은 줄리앙과 그 조직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편견을 아시아 전체로 확대했죠. 아시아는 불투명하다. 약속을 안 지킨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참았고 증거를 모았고 마침내 원칙대로 움직였죠. 저는 일어나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나는 규정의 사람이야.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규정은 따뜻하지 않아. 하지만 정직해. 다음 날 저는 제네바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싸고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을 파기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국제방산 업계가 떠들썩했죠. 전문가들이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과격하다. 인도네시아는 중요한 파트너인데 이건 실수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몰라요. 진실을요. 한국이 얼마나 참았는지,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무례했는지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카르타가 점점 멀어졌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로 제가 배운 게 뭘까? 첫째, 편견은 진실을 가린다. 둘째,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힘의 준비다. 셋째, 원칙은 감정보다 강하다. 비행기가 제네바에 착륙했을 때 밤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제네바 호수가 어둠 속에 반짝였죠.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냉장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메일함에 새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백도윤. 제목은 감사합니다였어요. 메일을 열었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죠. 마야 씨의 리포트 잘 받았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필요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단한 메일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백도윤은 감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로 말했죠.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백 선생님,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진실을 쓰는 게 제 직업이니까요. 메일을 보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밤은 고요했어요. 별이 하나 보였죠. 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뭘 할까? 인도네시아 없이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할까? 그 답은 곧 나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일주일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백도윤의 초청을 받았거든요. 한국방위사업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서울 도심의 한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죠. 백도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악수였죠. 마야 씨,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도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지만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 방위사업청 직원, 그리고 낯선 얼굴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백도윤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종료에 따른 대체 방안입니다.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백도윤이 화면을 켰습니다. 슬라이드가 나타났죠. 제목은 새로운 협력국 필리핀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필리핀이라고요? 인트로에서 봤던 그 복선이 현실이 됐어요. 백도윤이 설명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우리와 접촉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미이행한 20% 지분을 필리핀이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죠. 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필리핀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백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리핀은 법까지 개정했습니다. 방산 협력 관련 규정을요. 그들은 진심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법까지 개정했다고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위해 자국법을 바꾼 겁니까? 백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분담금 전액을 선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인력도 즉시 파견하겠다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선납이라고요? 인도네시아는 3년간 미뤘는데 필리핀은 선납을요? 백도윤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필리핀의 이행 계획이 나왔어요.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죠. 2월 1일 분담금 1차 납부 7,800억 원. 2월 15일 기술인력 1차 파견 60명. 3월 1일 생산시설 착공. 저는 그 계획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건 약속이었죠. 필리핀은 한국을 신뢰했습니다. 백도윤이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우리를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처럼 무임승차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기술 수준은 어떻습니까? 백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요. 기술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가르칠 수 없죠.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백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는 감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으로 말했죠. 하지만 그 원칙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백도윤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눴어요. 마야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도윤이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내쫓은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알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백도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우린 참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렸죠. 하지만 그들은 우릴 우습게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오만함이요. 백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참는 건 미덕이지만 끝없이 참는 건 호구가 되는 거라고요. 저는 그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한국은 참았어요. 하지만 무한정 참지는 않았죠. 백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마야 씨의 리포트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객관적 평가가 필요했거든요.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백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또 다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엔 인도네시아 측과의 마지막 협상이었어요. 화상회의였죠. 라덴 프라타마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죠. 백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덴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회를 한 번만 더. 백도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라덴 씨, 기회는 이미 드렸습니다. 3년 동안요. 라덴이 급해졌습니다. 분담금을 낼게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현물로라도. 현물은 필요 없습니다. 백도윤이 끊었어요. 우린 이미 새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라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새 파트너요? 누구입니까? 필리핀입니다. 백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라덴이 비웃었습니다. 필리핀이요? 그들은 우리보다 못해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하지만 신뢰는 있습니다. 백도윤이 말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라덴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3조 원을 돌려주시오. 우리 돈이에요. 백도윤이 계약서를 화면에 비췄습니다. 제47조를 가리켰어요. 계약서 제47조입니다. 백도윤이 읽었어요. 중대 위반 시 기납부금 반환 의무 없음. 라덴 씨, 당신들이 서명한 계약서예요. 라덴이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백도윤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신뢰가 깨진 뒤의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백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표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화내지 않았어요. 원칙 하나로 강대국과 중견국의 판을 통제했죠. 호구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룰을 만든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국과 필리핀의 공식 조인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서울 시내 한 호텔 컨벤션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 필리핀 국방부 장관, 그리고 수많은 관계자들이요.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아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무대 위에 백도윤이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필리핀 측 대표가 있었죠.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필리핀과 대한민국이 함께 미래를 만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국방부 장관이 답사를 했습니다. 필리핀은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짧은 연설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조인식이 진행됐습니다. 양국 장관이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어요. 이건 신뢰의 승리였죠. 행사가 끝나고 저는 백도윤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건조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밝았어요. 마야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도윤이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말로요. 백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필리핀과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백 선생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인도네시아를 내쫓을 때 두렵지 않으셨어요? 백도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도윤은 두려움을 이겼어요. 원칙으로요. 백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마야 씨,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참는 건 미덕이지만 언젠가는 선을 그어야 해요. 그 선이 바로 원칙입니다.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참는 것과 호구가 되는 것은 다르다. 선을 긋는 순간이 온다. 그게 원칙이다. 백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일로 세계가 한국을 다르게 볼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변했어요. 아니, 본 모습을 드러낸 거죠.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남산타워가 반짝였죠.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네바 본부에 최종 리포트를 보내야 했거든요. 리포트 제목은 한국 KFX 프로젝트 최종 평가였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요약 한국의 인도네시아 협력 종료 결정은 정당했다. 인도네시아의 계약 위반은 명백했으며 한국의 조치는 계약서에 근거한 합법적 절차였다. 필리핀과의 새로운 협력은 상호 신뢰에 기반하고 있으며 성공 가능성이 높다. 결론 한국은 참았던 시간을 딱 한 번 회수했다. 이는 약함이 아니라 힘의 표현이었다. 신뢰의 시대가 시작됐고 그 룰을 만든 나라가 한국이다. 리포트를 다 쓰고 저는 마지막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개인 소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나는 내 편견과 맞섰다. 6년 동안 나를 지배했던 편견, 아시아는 약속을 안 지킨다는 편견.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 무시당한 건 한국이었다. 그리고 한국은 침묵하지 않았다. 원칙으로 말했다. 저는 리포트를 저장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알람이었죠. 백도윤이었어요. 마야 씨, 내일 시간 있으시면 제주도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KFX 생산 시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가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비행기로 1시간이 걸렸어요. 제주 공항에 도착하자 백도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차를 타고 생산시설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푸른 바다였죠. 생산시설은 넓었습니다. 거대한 공장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 압도됐습니다. 백도윤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전투기 동체가 보였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웅장했습니다. 이게 KFX입니다. 백도윤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필리핀의 신뢰로 만들어지는 전투기예요. 저는 그 전투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약속의 결정체였죠. 백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필리핀 인력들이 다음 주에 도착합니다. 120명 전원이요. 그들은 약속을 지켰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리핀은 달랐어요. 인도네시아처럼 무시하지 않았죠. 그들은 한국을 존중했습니다. 공장을 나오며 백도윤이 물었습니다. 마야 씨, 이제 어떤 계획이세요? 제네바로 돌아갑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잊지 않을 거예요. 백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도 마야 씨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주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그리고 제네바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제주도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푸른 하늘.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프로젝트에 투입됐을 때 저는 한국을 의심했어요. 한국은 결국 굽힐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래 참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참음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힘의 준비였죠.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환승을 위해 대기실로 갔어요. 거기서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KFX 프로젝트 순항 중. 필리핀 분담금 전액 선납 완료. 세계 방산업계 한국의 원칙 경영 주목.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 해냈어요. 호구가 끝났고 신뢰의 시대가 시작됐죠. 제네바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을 이렇게 봤어요. 한국은 결국 굽힌다. 하지만 끝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은 굽히지 않는다. 단지 오래 참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 룰을 세계가 인정하게 됐습니다. 신뢰의 룰을요. 한국이 만든 룰을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